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4-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상기체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전자적 분극화, 즉 일렉트로닉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그러한 무극성 분자가 갖게 되는 분극 말고 극성 분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분극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 분자, 즉 수증기 분자의 경우가 되겠죠. 자, 수증기 분자는 물이 옥시전이 있고, 즉 산소가 가운데 있고 수소가 180보다 작은 각도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분극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분극을 갖고 있는 이러한 물 분자들은 이상기체 내에서는 아주 랜덤하게, 즉 무작위로 방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집단은 분극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잘 그려준 것이 오른쪽 상단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분자는 분극량 벡터를 갖고 있지만, 혹은 분극 모멘트를 갖고 있지만 전체 집단을 봤을 때는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P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 전기장에 정렬하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단이 분극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앞서서 얘기했던 전자적 분극화, 즉 일렉트로닉 폴러리제이션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자구름이 분극되어지는 그런 성향과 이 분자 자체가 분극 벡터를 돌리면서 정렬하는 그러한 방향에 의한, 분극 방향의 정렬에 의한 분극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적 구름 혹은 전자적 분극화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여기서 중복하지 않고, 분자가 돌아갔을 때 생기는 분극 벡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물 분자의 그 분극 벡터가 모두 정렬을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큰 분극량 벡터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도가 0도가 아닌, 즉 절대 영도 0이 아닌 상온에서는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 역학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장에 의해서 정렬하려는 힘과 열 에너지에 의해서 랜더마이즈 되는, 즉 무작위로 가는 힘이 둘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는 볼츠만 역학을 저희가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 현상을 이해한다고 하면 각 다이폴의 각 분극 모멘트의 에너지 U는 바로 Q-phi1 빼기 Q-phi2, 즉 분극을 이루고 있는 플러스 차지와 분극을 이루는 마이너스 차지가 각각이 전기장과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에너지 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Q 곱하기 D 벡터 닷 델 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저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U는 마이너스 P 낫, P 낫이 바로 분극량 벡터가 되겠죠. 닷 E가 될 것이고, 그것은 P 낫 E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형 상태에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 U를 갖고 있는 분자의 개수는 E의 마이너스 KT분의 U에 비례한다는 우리 통계 역학, 또 볼츠만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리드 앵글, 세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앵글. 그 솔리드 앵글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라디안 앵글과 다르죠. 라디안 앵글은 호와 반경 간의 비라 한다면, 솔리드 앵글은 면적, 즉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면적과
반경의 제곱간의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솔리드 앵글은 4파이가 됨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 전체 표면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고 그것과 r제곱 간의 b는 4파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솔리드 앵글 D오메가는 저 그림에서 수험생의 머리띠처럼 생긴 저 초록색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초록색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향하는 분국 벡터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고 있는 전기장과 같은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같은 각도 세타를 갖고 있는 분국의 양을 우리가 n of 세타라고 한다면 그 n of 세타는 n0에다가 곱하기 엑스포넨셜 아까 마이너스 kt분의 u라고 했는데 u가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가 붙겠죠. 그래서 kt분의 p02 코사인 세타가 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상온 범위이고 전기장이 너무 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kt분의 p0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이 지수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항 정리를 통해서 저것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 of 세타는 n0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kt분의 p0 2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적분을 하면 즉 솔리드 앵글 d 오메가가 0에서 4파이 될 때까지 즉 전체를 커버할 때까지 적분을 하면 바로 저 식에서 n0 가로 열고 1 플러스 kt분의 p0 2 코사인 세타 d 오메가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을 두 개 항으로 나눠서 0에서 4파이까지 n0 d 오메가 항이 앞에 나오고 뒤에는 d 오메가를 d 세타와 d 파이로 구형 좌표계를 우리가 써서 풀 수가 있는데 그걸 풀게 되면 결국 4파이 n0가 됨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파이 n0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n0가 4파이분의 대문자 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서서 n of 세타가 n0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kt분의 p0 2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n0 대신에 4파이분의 n을 치환시키면 우리가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얼마만의 양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요 식을 한번 응시해 보시죠. 일단 코사인 세타가 1이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 1은 다름 아닌 세타가 0도입니다. 즉 내가 준 전기장의 방향과 분국의 방향이 일치하는 때 그럴 때 분국이 가장 많고 가장 적을 때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텐데 그것은 세타가 180도고 전기장을 가한 방향과 정반대로 정렬된 분국의 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극에서 북극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분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국량 벡터 P를 계산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러한 분국 모멘트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피로 나누면 바로 단위 부피당 분국량 모멘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분국은 전기장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만 우리가 양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처럼 분국량 벡터 P는 시그마 더하기를 단위 부피당 P0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주었을 때 극성 분자가 어떠한 분국량 벡터 P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국량 P는 그죠? 다시 같은 솔리드 앵글 D 오메가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저 안에 있는 분국량 벡터 P는 그 벡터 P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의 크기로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0에서 4파이까지 적분하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P는 0에서 4파이까지 적분하는데 n of 세타 곱하기 P0 코사인 세타 D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n of 세타는 그 머리띠를 향하고 있는
분극량의 개수가 될 것이고요. P0는 각각의 분극량 벡터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G축에 투사된 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D오메가를 다시 세타의 함수로 바꿔주면 바로 0에서 파이까지 2파이의 N 세타, P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가 될 것이고 그것을 좀 풀어주면 이것은 마이너스 2파이 곱하기 적분하기를 0에서 파이까지 N 오브 세타, P0 코사인 세타, 그리고 D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로 저희가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쭉 풀어주면 바로 파란 박스에 있는 3KT분의 NP0 제곱 곱하기 2의 공식을 갖게 됩니다. 즉, 분량 벡터 P는 우리가 가해준 전기장의 비례해서 올라간다. 선형적으로 올라간다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가정은 뭐였습니까? 네, 바로 온도와 전기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온과 상압 그리고 적당한 전기장이었을 때입니다. 만약 전기장이 매우 커지거나 온도가 매우 낮아지면 더 이상 선형적인 그러한 공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이항 정리에 의해서 지수함수를 단순화시켜서 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것을 푼 사람이 바로 랑게빈입니다. 그것을 랑게빈 함수라고도 하는데 랑게빈은 사실 이러한 분극에 대해서 풀었는데 전기 분극 혹은 전자 분극이 아니었고 자성체의 분극에 대해서 푼 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성체에서 생각하는 분극도 전기에서 생각하는 분극과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이 랑게빈 함수를 이 전기 분극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기서는 지금 MS분의 M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PS분의 P로 바꿔도 똑같은 식이 될 것이며 저 분자에 있는 MU0H를 바로 NP0E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전기 분극에 대한 식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PS분의 P는 하이퍼볼릭 코탄덴스 H의 A 빼기 A분의 1 형태가 될 것이며 저 안에 있는 KT분의 MU0H는 바로 KT분의 NP0H 이렇게 저희가 바꿀 수 있고 이 식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온도가 높거나 전기장이 작은 형태에서는 선형적인 함수에 근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큰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본 슬라이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즉 KT분의 E가 작을 때에는 선형적으로 가다가 이것이 클 때에는 점근선, 즉 어떤 일정한 숫자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전기장은 아무리 가해도 분극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요 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구간을 살펴보면 분극량 P가 3KT분의 NP0 제곱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분극량 벡터 P가 전기장 E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유전체 거동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식으로부터 저 구간에서는 분극량이 온도의 반비례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의 반비례함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작위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 에너지의 기여가 커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T분의 1 의존도는 바로 큐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즉 큐리 부인 그리고 큐리 부인의 남편이었던 큐리 박사의 이름을 딴 그런 법칙이 되겠죠. 그러면 저 식에서 왜 분극량 벡터 P가 분극 모멘트 P0의 제곱에 비례할까요? 그것은 첫째, 이 분극을 정렬하기 위한 그 힘은 P0에 비례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평균 모멘트는 또다시 P0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 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기체 헬륨과 실제 우리가 계산한 값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시도를 수증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상기체 헬륨의 유전상수 카파는 바로 전자구름이 이역됨으로써 생기는 분극량과 일치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증기의 경우는 두 가지 기여가 있겠죠. 하나는 전자구름의 이격에 의한 것과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들이 각도를 이룸으로써 생기는 분극이 돌아감으로써 생기는 분극량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교해 보면은 돌아가면서 생기는 분극량이 더 커서 저희는 카파-1이 3 입실론 제로 KT분의 NP0 제곱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P0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실험값과 계산값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도에 따른 유전상수 카파-1의 경향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함에 있어서 하나 어려운 것은 이상기체는 PB는 nRT 공식을 따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나 부피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할 때 단위 부피당 수증기 분자의 개수가 같도록 설치를 하고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을 하면 오른쪽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가로축 t분의 1, 세로축 카파-1에 대해서 저와 같은 실험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으로 저희가 피팅함으로써 저희 식 카파-1이 t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 개수를부터 P0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재 내에서 전자구름에 의해서 유전율이 발생하는 것, 또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각도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분극이 생겼는데 그 분극이 돌아가면서 유전율이 생기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말고도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쪽으로 흔들어졌을 때 얼마만큼 기여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Y축이 유전율이라고 하고 X축이 우리가 주는 전기장의 주파수라고 하면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갈수록 기여하는 메커니즘의 수는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파에서 충분히 기여했던 메커니즘들도 고주파로 가면 지쳐서 더 이상 기여를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메커니즘이 저희가 첫 장에서 배웠던 전자적 분극량, 즉 일렉트로닉 폴러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원자 핵과 전자 구름이 서로 이격되면서 생기는 그 기여가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메커니즘이 되고, 두 번째로 살아남는 것이 저희가 물에 대해서 배웠던, 즉 이미 분극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극들이 용수처럼 늘어났다 줄어들거나 혹은 방향을 바꿔주는 그러한 메커니즘, 저 그림에서 말하면 아토믹 혹은 바이폴라 메커니즘이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고, 가장 느린 것이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분극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주파수 대역별로 분극이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 광학, 즉 빛이 굴절되는 현상에 관계될 것이고, 중간에 가면 마이크로파 혹은 테라헤르츠, 저희가 무선 통신에 쓰고 있는 주파수가 대역이 될 것이며, 안쪽으로 갈수록 느린, 즉 메모리 소재와 같은 그런 소재 내에서 정보를 분극의 방향에 바꾸는 것을 통해서 혹은 전하의 축적을 통해서 하는 소재에 대해서 적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